보통 소송을 할 때 또는 소송을 당할 때 소장을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절차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송과 소장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정보 나눠주실 텐데요. 우선 소송 절차를 밟고 소장을 보내거나 소장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생각외로 우리 한인분들도 예전에는 이제 소송이라는 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네. 요새는 한국 분들도 많은 소송을 하시는 추세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소송을 본인이 직접 당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까 네. 항상 그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상식은 꼭 항상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믿는 사람은 뭐 소송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혹시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니까 소송에 대한 어떠한 그 피해를 받으면 되지 않겠다. 네. 그런 의도에서 이 시간을 좀 준비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소송을 하신다면 뭐 당연히 이제 뭐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소송하다 보면 민사 소송도 있고 퇴고 소송도 있고 또는 이제 소액 재판 변호사 없이 하는 소송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무실에 전화 오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가 이제 소액 재판으로 변호사 없이 어떤 본인의 어떤 권리나 받을 돈을 받기 위해서 행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소액 재판인데 소액 재판인 경우에는 변호사의 어떤 물론 자문을 받고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네. 법원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 카운티면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네. 슈페리어 코트의 그 웹사이트 가면 아주 간단하게 소송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절차를 따라서 하시면 되고 이제 저한테 사실은 이제 질문들이 이런 케이스를 소송할 수 있나요? 하고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스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이런 케이스 소송이 성립이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 답은 항상 맞습니다. 무조건 소송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하면 네. 과연 이게 소송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네. 언제든지 내가 누구든지 이름만 알고 주소만 알면 그 사람을 상대로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소송을 받고 본인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모르는 사람이 소송했다고 해서 무시하고 가만히 계시면 네.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고 판결문을 받은 다음엔 또 판결문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재산도 뺏어갈 수도 있고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답이고 그러면 소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소장을 받으면 소송이 어느 코트에서 이슈가 됐느냐에 따라서 소장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연방법원일 경우에는 소장을 받고 21일 안에 소장이 대답을 해야 되고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슈페리어 코트 같은 경우에 소장을 받으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제가 지금 받은 날부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소장이 보면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짜가 이렇게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찍힌 게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인다 하더라도 그 30일 안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법원에 접수한 날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부터 카운트를 하셔야 될 거고 네. 이제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이제 그 퇴거 소송일 경우에 물론 이제 30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장을 받고 주의 있는 사람한테도 여기저기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퇴거 소송일 경우에는 퇴거라는 게 사실 누가 소송하는 이유가 건물 주인이나 아니면 집 주인이 테넌트가 돈을 안 내서 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30일 기다리고 뭐 이렇게 마냥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가 많아요. 네. 소장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건 둘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장 퇴거 소송일 경우에 보통 소장을 받으면 5일 안에 네. 소장을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또 많이 여쭤보신 질문이 이런 질문이죠. 그럼 소장의 대답은 어떻게 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하고 뭐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뭐 미스터 김이 이랬고 내가 저랬고 해서 뭐 사연을 다 적어서 법원에 접수하는 건지 네.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소장에 대한 대답은 법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이제 affirmative defense라고 해서 네. 뭐 스토리를 아니다 맞다 뭐 소장이 틀렸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 네. 뭐 소송이 성립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의 대답이 하는 거지. 그 네. 소장에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제가 손님이 저를 선임하셔서 소장을 받고 내가 소장에 대한 대답을 접수했습니다 하면 저한테 뭐라고 적으셨는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소장을 접수하면 손님들한테 이제 접수한 서류를 보여드리긴 하지만 네. 그 내용을 제가 준다고 보여드린다 해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왜 이런 대답인지는 이해하시기가 힘드신 거죠. 왜냐하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했다 저거 했다 뭐 미스터 김이 이랬고 그렇죠. 미스터 리가 이런 얘기를 생각하셨는데 전혀 네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송을 하시려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네. 소액 재판일 경우에 본인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소장에 대답을 하려고 한다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소액 재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뭐 본인이 작성해서 접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기본적으로 소액 재판은 변호사 없이 개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간편하게 만든 절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란 생각이죠. 네. 소장을 받은 날부터 라고 좀 전에 강조를 하셨는데 이 받았다는 이날 받았습니다라는 증거는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네, 베리파이를 할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아주 되게 네. 좋은 좋은 질문인데요. 소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소송한다고 하면 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서 한국말로 인지세라고 하나요? 그 도장이 네, 찍혀서 접수됐다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번호가 이제 나와서 그 케이스 번호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그분들의 잡이에요. 회사가 네.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람들 보내주고 그 사람이 그 소장을 제가 이제 이 소장을 갖고 어느 주소로 가서 누구한테 전해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주소를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직접 찾죠. 그 사람을.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찾아서 전해주는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퍼스널 서비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직접 전해주면 그게 제일 확실하게 전해주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전해만 주고 나한테 사인 받은 것도 없는데 과연 전해주는 거냐?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세서 서버라고 하는데 소장을 전해주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전해주고 그 받은 사람한테 사인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네. 전해주고 이분이 법원에다가 어느 날 내가 몇 시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소장을 전했습니다 하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를 하면 네. 그날이 전해지는 날인 거예요. 내가 사인 안 했다고 우겨대도 소용없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네. 만약에 이 사람을 찾았는데 영 찾지를 못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갔다고 한다면 네. 소장을 갖고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을 갔는데 그 사람이 없고 거기서 코워커가 있다. 네네. 아니면 집을 갔는데 이분이 없고 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18살이 넘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전해주고 네. 소장을 전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온 다음에 메일로 그 소장을 다시 보내면 본인이 직접 안 받았다 하더라도 소장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한국법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장을 전해주지 못해서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 주인 주소도 없고 찾아가 보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못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러 방향으로 모든 걸 못 찾는 이 사람 못 찾는다고 생각하고 법원에다가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문 공고를 통해서 판사한테 이 사람의 소장을 신문 공고를 해서 전해준 걸로 해 주십시오 하는 서류를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Publication for Application of Service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은 진짜 소장을 받지 않았는데 신문 공고를 통해서 근데
근데 신문이 뭐 큰 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 아니라 동네의 조그만 신문 회사. 네. 아무도 보지 않는 회사인데 신문 회사라고 명을 이어가는 게 이 소장을 전해주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럼 돈을 내고 이 신문 공고에 조그맣게 한 달 내내 이렇게 나가면 소장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한국 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많은 경우 한국 분들이 도망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소장을 누가 소송을 나한테 접수했다고 해서 피해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 다녔다고 해서 소장이 본인한테 전해지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피해 다닐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큰 본인이 손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감당하지 네. 못할 만큼의 어떤 판결문이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나버리고 재판이 판결까지 다 끝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희 사무실에 오는 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적극적으로 누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소송을 했다고 한다면 소장이 오기도 전이라 하더라도 네. 적극적으로 누가 날 소송했는지 소장을 찾아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된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요새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네. 거기에 또 그 소장이 접수되는 거를 서비스를 해줘서 변호사들한테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계약 위반 전문을 하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네. 그런 서비스 회사에다 돈을 내고 이러이러한 브리치 오브 컨트랙에 대한 소송을 하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 누가 소송을 누가 받았는지. 네. 그러면 그 소장을 이제 디펜던트죠. 피고인의 이름과 인포메이션을 알면 이 변호사 사무실에 편지를 보냅니다. 네. 누가 당신을 소송해서 이러이러한 케이스에 있는데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하는 편지들을 많이 받으세요, 요새는. 네. 그러면 이제 손님이 그때는 알죠. 나는 소장을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네네. 예, 근데 벌써 소송이 누가 됐다는 거를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고 편지를 나한테 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연락해라. 네. 뭐 이런 편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장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보면 이제 케이스 넘버랑 그 소송의 어떤 당사자들 네.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네.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소장을 이미 받았어요. 이 소장을 받았는데도 내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조그만한 그런 광고를 통해서 뭐 혹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장이 나는데 내가 모르고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렇게 그런 이유로 제 시간에 답변을 못했을 경우 상대방이 이미 판결문을 받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문에 공고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다가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미 그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됐고 네. 소장이 전해졌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소장이 전해졌다고 법원에 제출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말로 결석 판결이라고 네. 그러니까 소장을 미국 법원에서는 이런 생각인 거죠. 소장을 전해줬는데 30일 안에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 소장에 대한 대답을 법원에 접수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소송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인정을 한 거고 거기 대응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네. 판결문을 준다 이런 개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도 네. 손님이 예전에 자기 동생이 일하던 회사에 소장이 전해졌다고 해서 판결문까지 이미 다 받았는데 우리 손님은 몰랐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적은 액수도 않은 많은 액수가 내 집에 린이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린이 걸릴 때 보면 County Records Office에 네. 판결문이 접수가 되고 그 린이 걸리는 게 등기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판결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Abstract Judgment라는 그 서류가 있거든요. 네. 법원에 그걸 받아서 카운티에 등기를 하면 그 판결문을 받은 사람 이름으로 소유한 모든 재산에 린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카운티에서 린이 걸렸다는 서류를 받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송이 자기 동생이라는 데 가서 판결문이 돼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판사한테 네. 이 소송은 사실은 내가 전혀 받지 못했고 거기는 그 내가 있는 데가 아니라 동생이 일하는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무효화시키고 네. 내가 소장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래서 판결문이 무효가 되면 판사가 인정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소장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못 받았다라는 증거도 제시를 해야 물론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주소는 그게 아니고 나는 주소가 여기 없고 네, 뭐 아니면은 그 소장을 전해줬던 서류 보면 나한테 직접 전해줬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한국에 있다든지 그래서 네.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뭐 이런 걸 네네. 보여준다면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게 보통 기본적으로 판결을 받은 6개월 이내에 이 판결문 그 무효 네. 신청을 하는 거는 사실 판사들이 쉽게 해주는데 네. 이 판결을 받은 지가 오래된 다음에 또는 판결을 나는 죄가 없는데 판결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을 받았다는 걸 안 다음부터 오래 지난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경우에 네. 그럼 판사가 그걸 거절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판결을 받은 것은 돼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럼 빨리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고요. 전번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소송을 영킴을 상대로 했다. 네. 근데 영킴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킴 판결을 받은 걸 갖고 전체적으로 카운티에 걸리는 린을 걸다 보니까 나도 영킴이고 소송당한 사람이 영킴인데 내 집에 린이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끔 이제 우리가 카운티 리코스 오피스라든지 내 집에 무슨 내가 모르는 린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경우도 필요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뽑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고는 판결문을 가지고 어떤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원고라고 한다면 이제 판결문이 보통 이제 10년이 유효하고 네. 또 10년을 갱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판결을 받은 다음부터는 연이자로 10%씩 이자가 매해 붙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10년이면 이게 10년에 10%라고 한다면 네. 결국 10년 후엔 100%가 늘어날 그렇죠. 거고 거기다 뭐 변호사 비용 무슨 비용해서 엄청나게 액수가 추가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만약에 누가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소유있다면 그 사람 부동산에 리인을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 어카운트가 뭐가 있는지 알면은 쉘프를 통해서 은행에서 돈을 이분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프리즈하고 돈을 빼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장에다 연락해서 웨이지를 갖다가 내가 봉급 받아야 될 걸 회사에다가 판결을 보내서 앞으로 이분한테 지는 봉급을 나한테 지불하라고 이런 걸 법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네.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상대방의 어떤 재정 상태를 알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 내리는 서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직접 본인한테 전해주게 되는데 네. 그걸 받고 이게 뭔지 또는 가봐도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안 가게 된다면 체포 명령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이런 debtors examination 노리스가 오면 법원에 출두하라고 한다면 일단 무조건 가야 되고 제가 몇 번 손님의 어떤 그 이런 출두 명령 가지를 않아서 판사한테 가서 체포 명령을 없이 어깨에다 해달라고 욕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날짜가 잡히면 그때 가겠다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좀 놀라시는 경우도 있어요. 셰프가 집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체포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항상 이 크레딧 리포트에도 계속 이게 붙어서 다니나요? 크레딧 리포트도 이제 퍼블릭 레코드로 해서 물론 저는 이제 크레딧 리포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뭐 페이먼트 안 내면 이제 크레딧이 나빠지는 것처럼 퍼블릭 레코드에 있는 판결문조차도 크레딧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론을 할 때 아마 그 은행에서 만약 이런 퍼블릭 레코드로 돈을 판결을 받은 게 있다면 이걸 지불하지 않으면 론을 안 해준다 뭐 이런 경우들도 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끔 자기 본인이 집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으면 내가 모르는 린이 있는지 한번 가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크레딧 카드도 가끔 본인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크레딧 리포트도 가끔 본인이 이제 확인하셔서 자기가 모르는 어떤 린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 게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셔서 정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결문을 집행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나 뭐 제3자를 동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어떤 법적인
그 이해가 있고 네. 하시는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제가 보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힘들고요. 네.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이제 법을 잘 아시는 법무사님들의 도움을 받거나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원고인 입장에서 한번 판결을 갖고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을 뒤집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소송하다 보면 느끼는 게 소송이라는 게 항상 좀 공정해야 되는데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송을 하면 분명히 내가 이기는 케이스이지만 변호사 비용이나 법정 소송이 너무 비싸서 네. 중간에 하다가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한 가지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손님이 왔는데 이분이 보니까 무조건 질 케이스인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손님한테 상대방 재정 상태가 어떠냐. 앞으로 계속 소송을 이어간다면 과연 변호사 비용을 계속 감당하고 소송할 수 있겠느냐. 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송한다면 소송 변호사 비용이 이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네. 비용이 소송한다면 기본적으로 15만 불, 25만 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네. 저한테 정말 많이 부르는 질문들이 뭐냐면 2만 불, 3만 불 갖고 소송해달라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네네. 2만 3만 불 시작하자마자 그 본인이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니까 네. 현실적으로 내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네. 그래서 누가 나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을 다시 뒤집고 네.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서 네. 합의를 이끄는 한 네.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비용이나 절차나 또는 본인이 진짜 잘못해서 갚아줘야 될 돈이라고 한다면 네. 상대방 입장도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돈을 받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가끔 제가 이제 손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 내가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진해서 돈을 안 갖고 오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상대방이 자진해서 돈 갖고 오지 않습니다. 네, 절대 안 가져오죠.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돈을 받는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그 합의를 시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네. 당신이 나한테 돈을 받으려면 현재 내 이름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10만 불을 다 줄 수는 없고 내가 합의가 가능하다면 주위에서 돈을 꿔서라도 뭐 3만 4만 불은 내가 꿔서 줄 테니까 네. 그걸로 이제 뭐 끝나는 쪽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합의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통화해서 뭐 그렇게 하겠다 동의를 했어요. 이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네. 네. 동의를 해갖고 그러면 뭐 오케이 그러면 10만 불인데 4만 불 먼저 주면 합의를 하겠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걸 믿고 4만 불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하는 전화가 와서 나머지 6만 불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4만 불에 합의했다면 그걸 믿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 합의서를 작성해서 네. 원래는 10만 불 줘야 되는데 4만 불 준 걸로 이걸 모든 걸로 끝난다고 하는 걸 쌍방이 사인을 해야지만 네. 그 사인한 후에 돈을 주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전화로 하고 구두로 하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서면으로 남기고 상대방과 어떤 합의가 된다면 합의서조차 준비해서 사인을 받고 하셔야지만 네. 제대로 이제 아마 준비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죠. 네. 네. 지금 정말 중요한 조언의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또 피고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조언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냐면 보니까 내가 소송을 당할 것 같아. 근데 내 집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집을 명의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고 내 집에다 리인을 걸 것 같으니까 네. 이 집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 잘못된 지식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fraudulent transfer이라고 해서 네. 재산을 그러니까 판결문을 법적으로 받은 판결문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네. 거기엔 또 다른 큰 벌이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페널티 같은 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놓는다면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그걸 알게 된다면 본인을 또 소송하고 다시 네. 그다음에 그 판결을 받은 아드님이나 따님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해서 변호사비용서부터 페널티서부터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들한테까지 또 피해가 갈 수가 그럼요. 있겠네요. 아들까지 피해가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사고 파고 하면 괜찮아요. 네. 한국에서는 왜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보면 잘 모르지만 부모님의 빚이 자녀한테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이 있었는데 상대 어느 누구가 아버지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녀하고 진짜 에스코를 열고 정상적인 어떤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네. 아들한테는 피해는 안 가죠. 네. 그렇지만 그 아버지한테는 그런 판돈이 어디 있냐고 또 출적이 되는 거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를 만나서 미리 상의를 해서 제대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네. 그런 방법이 꼭 의논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를 한번 신청해 볼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빚이 많은 경우에 파산 같은 걸 신청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파산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파산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격이 돼야 되는 건데 네네. 그 자격 조건을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네. 그래서 파산 전문 변호사 또 상담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송과 소장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정보에 관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소송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손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피하려고 한다면 항상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돈을 주거나 돈을 받거나 뭐 어떤 계약을 맺거나 할 때 네. 서류들을 꼼꼼히 사인하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내용을 언더스탠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소송을 항상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미리 소송을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서 네. 특별히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하거나 소송을 받아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서류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 주셨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상법 소송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정보 나눠주셨는데요. 소송과 소장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입니다. 네, 714-634-1234, 714-634-1234번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